점부터 차량터널까지는 길게 정체입니다. 정안휴게소에서 정안교 쪽으로도 2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이종원 박사. 네, 교사들은 예비 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 그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그 1급 전교사 자격 연수 특강 자리에서 한 발언.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아시다시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뭐 폭행까지 당하는, 그래서 교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떤 취지의 얘기인지는 알겠으나 그만큼 교권이 이제 위중하기 때문에 좀 교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좀 과했다. 그렇죠.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센 표현을 써야만 되는지 답답해요. 그러게요. 네.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한마디. 저는 뭐 유명한 분은 아닌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양평에 뭐 설명회도 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딱 양평 국민이 한마디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의 기본 시각인데, 정치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백지화하고 막 설명회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쇼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정치쇼 하지 마세요. 양평 국민의 한마디입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권 얘기했는데 김명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미리 임명된 통일부 차관이 통일부의 직제 개편안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부 내에 남북 대화 및 교류 담당하던 4개 부서를 통폐합해서 정원을 아예 80명 줄인다. 이 각 부처의 공무원 정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법률 사안이죠? 네. 그래서 한번 줄여놓으면 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서 늘리려면 또 법 개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MB 정권 때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통일부 없애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뭐 반발이 있고 이제 하니까 조직 축소를 그때 했었어요. 예. 네. 그때하고 지금 똑같이 흘러가는 데다가 이 김영호 이 신임 장관 역시 뉴라이트 계열에다가 또 MB 시절에 또 이 청와대에서 비서관도 했던 또 MB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째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개혁 같은 경우에도 이주호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 MB 때 똑같이 하던 그 교육개혁을 보니까 이름만 조금씩 바꿨더라고요. 상품의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통일부 역시 똑같은 운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때랑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랬어요. 여가부 폐지하기 위해서 장관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거든요. 그때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폐지할 거면 왜 가요? 그냥 안 가면 되는데. 김영호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통일부 역할을 축소하고, 통일부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뭐 헌법상 통일을 지향하게 돼 있고 뭐 정부조직법에 통일부 남북 교류 협력 대화를 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싹 무시하고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걸 하겠다는 건데 왜 통일부 장관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잘 이분이 왜 할까. 그냥 장관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지 통일부 장관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의 발언이나 이거 봤을 때. 그래도 장관은 좋은가 봐요. 하려는 거 보니까. 저는 또 이 정원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틀어막혀서 대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개성공단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오던 그걸 담당하던 그 부서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전 사실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도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딱 막히면은 진짜 할 일이 없을 텐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유연하게 정부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 남북관계가 막히면 남북 대화나 이런 거 관련됐던 공무원들은 좀 다른 일도 좀 하고 다른 부처에 좀 갈 수도 있고
그랬다가 다시 또 좀 뚫리면 다시 오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그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정말로 통일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할 일이 많죠. 네, 할 일이 많은데 아 그래도 대화가 없는데 대화를 근데- 담당하는 부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좀 정원 조정을 이제 부서별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사실은 통일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면 담대한 지금 이제 제안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후보 시절에 후보 담대한 시절에. 구상까지 이야기를 했고 집권 후에는 그 말 안 하신 것 같아요. 초기에 좀 하셨어요. 야, 네,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안 하시는데. 근데 그런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준비를 해야 사실은 된다?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러다가 남북한 관계가 또 개선되는 상황으로 또 예. 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어. 그럼 뭐 이게 사실은 남북 대화 관련해서는 의전도 많고 뭐 제가 이제 그쪽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은근히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신경 쓸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 관련 인력들을 다 축소해 놓으면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뭐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뭐 이렇게 대화가 급진전됐을 때 그걸 할 이제 사람이 이제 부족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 하시는 분들 보면 리스크도 굉장히 많아요. 리스크도 많고 특히 뭐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국정 관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예, 친구 같은 것도 예, 많고 예. 전문성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온 사람하고 뭔가 북한 쪽이나 뭐 국정원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인간관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건 절대 하루아침에 안 알겠습니다. 됩니다. 특히 예. 북한은 더 그래요. 북한은 과거에 자기가 대화했던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걸 그냥 지금 안 하니까 그냥 없애버린다. 그거는 내가 너무 근시안적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조직 통폐합과 80명 인원 감축 역시 법률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이 협조 안 하겠는데요. 뭐 지금 사실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제가 그렇죠. 보기에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이 언론에 거론됐던 분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심경 변호가 있었다가 없었다간지 실체가 뭔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최근에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최근에 안 가봤는데 일단 뭐 검찰발로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뭔가 심경 변화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부인이 지금 변호인 뭐 해임 건의를 했다는 건데 사실은 변호사 가서 선임 계약한 거는 부인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비용도 아마 부인 예. 통해서 나가는데 어쨌든 뭐 이화영 부지사는 내 뜻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뭐였냐면 작년 10월인가 11월부터 그 법무법인에서 이화영 부지사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예. 올해 3월에 그 법무법인에 있던 파트너 변호사가 쌍방울에 사회이사로 갔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쌍방울은 김성태 회장 것이고 여기 이화영 부지사는 그동안 이제 의견이 상충돼 왔단 말이죠. 근데 사회이사라는 게 쌍방울이 그동안 계속 해온 걸 보면 뭔가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약간 돌려서 사회이사 예. 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어요. 예.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들을. 그러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 부인은 그 변호인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그냥 나는 그냥 간다 했는데 어제 기사에 보면 그 사회이사로 간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화영 부지사는. 네. 그러면 이건 뭐 법적인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쌍방울 측의 사회이사로도 가고 처음은 이제 이화영 부지사 변호를 맡고 그 법인에서 쌍방울 사회이사로도 갔다.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해요. 뭔가 뭐 다른 뭐 그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마 지금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도 이게 그냥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회장 편을 들어줘야 하는 식으로 입장이 변했다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3월에 사회이사로 갔으면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문제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준 게 아니라라고 지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행 중인 재판은 선거법 위반 그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얘기했다 뭐 그거 하나잖아요. 재판 진행 중인 건 대장동도 있죠. 대장동도 이미 재판이 시작됐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지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부분하고
백현동 사건이 또 있고 네. 그 두 개를 묶어서 8월 중에 구속영장 청구할 듯 뭐 이런 기사들이 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이제 검찰의 이제 의지에 달린 건데 이거를 정말로 재판에 올릴 정도로 뭐 증거 확보가 좀 확실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릴 거라고 보는데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뭐 이화영 부지사가 증언이 지금 바뀌었다가 말았다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그 증언만 믿고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여겨지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그렇죠. 뭔가 확실한 뭐 좀 물증이 있다면 그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측 보도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여전히 반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수사에 어려운 게요. 일단 제3자 뇌물 되면 이제 돈 받은 사람을 수사해야 되는데 북한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영수증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내기로 한 돈 500만 달러, 300만 달러를 대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기로 했다는 게 뭐가 나와야 돼요. 내기로 한 게. 근데 그것도 진술이에요. 도청 지금 한 보름 압수수색해서 한 5만 건, 6만 건 했다는데 한 100명, 200명 불러들인다 그러는데 아니 돈 내기로 한 게 이게 있고 그거를 대신해줬다 그러면 되는데 받은 사람은 북한이고 주기로 했다는 근거도 없고 근데 김성태는 자기도 북한 가려고 했고 또 나노스로 뭐 엄청 주가 조작해서 코스닥 3위까지 올라갔었고 그럼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안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계속 이제 김성태는 근데 주가 조작 수사는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냥 공시 의무 위반만 수사하고 있어서 기소까지 했죠 그거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게 수사가 계속 그 방향으로 지금 작년 10월 9월 정도부터 계속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가 안 나왔다? 그럼요. 그냥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대신 내줬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그 정치권에서는 이제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전망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두 가지 주장이 있더라고요. 모든 증거를 좀 최대한 빨리 잡으면은 이재명 바로 그냥 구속영장 청구하고 할 거다라는 식의 한 시각이 있는가 하면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총선 체제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검찰은 일부러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설이 있고 두 설 중에 어느 설이 맞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 쪽에 가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돈봉투 사건에서 그걸 봐요. 왜냐하면 돈봉투 뭐 이거 녹취록 나왔을 때 예. 민주당 의원들 금방 다 소환하고 조사할 것 같더니 예. 지금 계속 송영길 대표 주변만 털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돈봉투 수사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 전당대회 때 어디서 후원금 냈느냐 뭐 지방가사 업체 맞아요, 뭐 맞아요. 호남 업체들 압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류가 아니에요. 그거는 총선 때까지 계속 수사를 끌기 그렇죠. 위해서다. 본래는 원래 돈봉투 받은 의원들을 수사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송영길 대표 정치자금 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아무리 봐도. 이종원 박사는 어떻게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물증이 있었으면 그냥 뭐 바로 이제 법적 처리하고 예. 해서 그냥 뭐 대표직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예.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대장동 건도 그랬지만 스모킹건을 지금 계속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찾는 건지 시간을 근데 끌고 제가 있는 보기에는 못 찾고 못 있는 찾는 것 거다. 같고 못 네. 찾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연기만 피우면서 예. 그럼 차라리 이걸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하자. 예.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고 가는 지금 분위기가 네. 아닌가. 항상 그렇지만 이 사회면에 실리는 검찰발 뉴스가 정치권을 장식하는 그런 시점에서는요. 계속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 하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결정은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참. 여기까지 할까요?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킹 크림슨이 부르는 에피타프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